여러분 일주일 동안 경제 뉴스 많이 시청하셨나요? 머니머니 시즌2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방송이 나갔는데 네.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인 줄 알았어요. 네. 댓글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줄었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빠르게 늘어날 걸로 믿습니다. 네. 엘리신 89님이 김원장 기자님 다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오, 역시나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책 드려요. 박은영 아나운서 언급 안 했으니까. 에드조님이 앞으로도 큰 기대하며 즐겨찾기 해놓을게요. 박은영 아나운서님 이번에는 코피 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세요. 어머, 머니머니 시즌1의 애청자셨나 봐요. 그렇죠? 코피 난 적 있죠. 네네. 바다님께서 채널 돌리다가 방송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국민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생각이 됩니다. 경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이게 모두 누구의 덕분이냐 하면 김원장 원장님의 덕분이 있죠. 아닙니다. 박은영 아나운서의 미모 덕분입니다. 아주 진지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텍사스 플러드. 오, 이분은 텍사스에 계실 때 텍사스 플러드군요. 홍수가 나셨나 봐요. 동료들과 경제 관련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 중인 1인입니다. 와, 네.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 프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네. 스터디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어머, 뿌듯하시겠는데요, 김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IGE 쓰시는 분들은 일감 몰아주는 기업이 아들, 딸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가 아닌 형제 또는 삼촌 이상의 친족, 친구의 회사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주주의 이익 보호보다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또 따져 물어주셨네요. 좋은 지적인데요. 일감 몰아주기가 결국 우리 식구 일감 매출 올려주기를 넘어서 편법 증여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상당수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고 그러고, 질문하신 것 중에 삼촌 이상의 친족. 네. 그 법은요. 친구는 물론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네. 인척의 사촌까지. 네. 그러니까 삼촌이나 사촌의 지분이 많다면 계열사가 그 회사는 당연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입니다. 네, 이렇게 깨알 같은 댓글 달아주신 5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원장 박은영의 머니머니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시작됩니다. 자, 박은영 아나운서,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시하고 아우, 사람 많죠. 캐나다 퀘벡시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고요? 네, 퀘벡시를 안 가봤네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뭐 서울 명동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참 많을 것이고. 퀘벡시도 아주 인기 좋은 곳인데. 네네. 그 퀘벡시라는 곳이 그 캐나다 속의 진정한 프렌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어 쓰는 곳이고요. 네. 네. 명동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다들 가보셨겠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아주 대기업 계열 유명 식당들, 옷가게들, 특히 우리가 아는 커피 전문점들이 대부분 대기업 계열 아닙니까? 그 자영업자가 하는 뭐 상점, 음식점이라고는 뭐 뒷골목에 요즘 뭐 오징어 볶음집 정도? 네, 맞아요. 그렇죠? 퀘벡시 상점가는요, 번화가는 대부분 아직도 동네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해요. 그 흔한 맥도날드 하나 없어요. 야, 그래요? 네. 퀘벡시 동네 상점은 거의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한다면 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뭐 거의 간단하죠? 네. 대부분 자영업자 그대로 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명동에 만약에 이런저런 상점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것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윤이 100만 원 벌었다면 그 음식점이나 그 옷가게는 그 자영업자가 아마도 대부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명동, 바뀐 명동의 상권을 보면 이윤이 대기업에 간다고 치면 대주주의 배당에게 가겠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신규 투자로 쓰여야 되고, 그래도 남은 돈은 유보금으로 저축합니다. 곳간에 저축하거든요. 네. 자, 따져볼게요. 대주주 배당, 얼마나 배당되고 얼마나 우리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올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신규 투자 잘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용, 사람 잘 뽑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요. 공장도 잘 짓지 않습니다. 역시 시장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물음표입니다. 네. 물음표, 유보금. 그러다 보니까 곳간에 쌓아놓은 돈만 투자하지 못하고 아껴둔 돈만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서울 명동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가장 뭐 핫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신사동 가로수길 가보셨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명동처럼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이 조그마한 예쁜 맞아요. 옷가게도 있었고요. 액세서리, 옷가게. 맛있는 식당들, 지금 아주 빠르게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하는 유명 옷가게, 네. 신발가게, 또 뭐 유명 뭐 음식점들, 브랜드들이 대형 많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브랜드 식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요. 정주영 회장이 사막 가서 건설해서 5.1달러를 벌어왔을 때, 네. 또 현대건설이 3, 4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었을 때 볼까요? 대주주 배당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거고요. 네. 신규 투자는 정신없이 이루어졌겠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 사람 정신없이 뽑았죠. 그렇죠. 일꾼들이 공장 필요하니까. 많이 지었죠. 네. 유보금은 없었습니다. 대기업이 많이 벌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대기업이 많이 벌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과거에는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대기업이 많이 벌어가는데 이윤이 지금은 시장으로 좀처럼 흘러들지 않고 대주주에게 가거나 신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업의 곳간으로 가서 유보금으로 다시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대기업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그 가게의 뭐 임대료나 권리금도 높아지고 또 자영업자 동네들은 동네 상점 장사할 수가 없다면서 네. 뒷골목 다시 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고용입니다. 사람을 좀처럼 뽑지 않고 뽑아도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체국 택배 아저씨, 우체국 직원 아니에요. 우체국 트럭, 빨간색 트럭도 다 우체국 아저씨들이 산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노란색 번호판 달려 있잖아요. 그 네네. 정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AS 직원들, 삼성전자의 직원도 아니고 삼성전자 AS라는 계열사 직원도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전자 AS가 위탁 계약한 위탁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렇군요. 네. 4대 보험, 고용의 질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요. 급여 낮아지고요. 네. 결국 이렇게 낮은 고용의 질은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결국 관련이 있죠. 명동에서 동네 상권이 사라지는 것도 네. 격차의 심화를 앞당기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명동에서 동네 상권이 자영업자가 사라지는 것도 격차를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고용률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고용의 질은 네. 아직도 한참 멀었네요. 고용의 질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거죠. 원장님, 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경제학 이론이 있나요? 있죠. 근데 무대 의상이에요. 아유, 또 왜 제 의상해가지고. 저 부산 영화제 같은 데 갔다 오고. 네. 눈을 부셔서. 소득 격차를 증명할 수 있는 통계는 뭐 정부 통계도 많고 네.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만 봐도 돈 잘 버는 친구 너무 잘 벌고 잘 안 되는 친구 너무 안 되지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 그러게요.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비 기본요금 서울시가 600원 올렸잖아요. 올랐죠. 이제 3,000원이죠? 네.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 소득이 높아질까요? 소득도 박은정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높아지겠지만 네. 사실 산업금도 높아질 것이고 네. 택시 기사분들 제가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택시 기사분들 많이 청취를 하십니다. 손님도 없고 네.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때 산학금이 하루에 한 9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회사에 내야 하는 돈. 네. 지금 한 12만 원, 13만 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택시 요금 높아져서 택시 기사분들 소득이 계속 높아진다면 그럼 뉴욕 택시 기사들은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어휴, 부자 되겠네요. 뉴욕은 택시 요금이 아주 비싸잖아요. 네. 자, 소득 격차와 관련돼서 경제학 이론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게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누적 인구예요. 네. 이렇게 누적 소득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인구의 20%가 20%만큼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점은 여기 찍히겠죠? 네. 인구의 40%가 또 40%까지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점은 여기 찍히겠죠? 네. 인구의 뭐 80%가 80%만큼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점은 여기 찍히겠죠? 이렇게 곡선이 그려진다면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득이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소득이 균등한 나라는 그런데 좀처럼 없겠죠. 그렇군요. 소득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 소득이 이게 50%라고 치면 50%의 소득은 20%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네. 소득 80%, 10명 중 8명의 소득은 한 50%밖에 안 된다고 쳐요. 네. 90%의 소득은 한 80% 가까이 있다고 치면 이 곡선을 연결해 볼게요. 오. 자, 이게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이른바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균형을 나타냈을 때는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배불뚝이가 되면서 그렇죠. 이 배불뚝이가 심해질수록 소득 균형이 오. 안 좋은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받고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예를 사람들 들어 많이 받아요? 이 나라는 인구의 50%가 겨우 10%밖에 못 갖고 있어요. 네. 인구의 80%도 20%밖에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배불뚝이가 더 심해지죠? 다시 말해서 로렌츠 곡선이 더 기울어질수록 배불뚝이가 더 심해질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 쉽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진위 계수는 뭔가요? 0부터 1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전체 삼각형에서 로렌츠 곡선 안에 있는 이 배불뚝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A고 네. 전체가 A 플러스 B죠. 네. 이 안에서 이 A가 차지하는 비중, 이 지수가 바로 진위 계수예요. 네. 다시 정리하면 로렌츠 곡선은 이 배불뚝이 이 곡선, 그 다음에 진위 계수는 그 로렌츠 곡선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20년 전에 한 진위 계수가 0.26 정도로 비교적 양호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높아져서 0.3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1이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하니까 네. 점점 더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나라로 치니까 영국보단 못하고 이스라엘보단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원리에서는 로렌츠 곡선과 진위 계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경기 속도가 불투명해지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등록 시스템 문제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출구 전략, 즉 양적 완화 축소의 연기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미국 재정이 불확실하다며 내년 1분기 출구 전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특파원 이주환 선배님의 또 리포트를 봤는데 네. 아유, 잘 지내시죠? 네, 뭐니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 양적 완화와 출구 전략 이런 네. 단어들이 나왔어요. 네. 저도 이제 뭐 뉴스 앵커는 아니지만 뭐 매 시간 당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 라디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럼요, 자주 나오는데 네.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그곳은 뒤에가 많이 패였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왜 자꾸 시선을 제 옷에 자,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 시즌 1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건 기준금리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가서 돈을 꼬을 때, 돈을 조달해 올 때 더 싼 이자로 돈을 조달해 오겠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럼 예를 들어 박은영 뭐 헤어샵을 차릴 때 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막 차리고 막 사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네. 또 은영 씨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난단 말이죠. 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다라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네. 어머니 저한테 카드값 많이 나온다고 구박을 그렇게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경제활동에 이바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결혼 자금을 모아야 돼서 네. 저축을 하고 돈을 꽉 가지고 있으면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시켜주세요. 시집 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자,
자, 어쨌든 이제 기준 금리가 내려야, 그러니까 네. 기준 금리가 낮아져야 뭐 경제가 활성화된다. 경기가 시중에 또. 돈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 네. 우리나라는 지금 2.5%잖아요. 더 내릴 기준 금리가 있나요? 뭐니 3년 만에 이제 무용학과 나온 아나운서가 기준금리를 다 안 해요. 네. 무용과 비하시는 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과하세요. 그건 아니고 기준금리마저 안다. 네. 그럼요. 맞아요. 또 내릴 금리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네. 정가의 보도처럼 경기 안 좋을 때마다 기준금리를 내렸더니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금리 낮기로 유명한 나라고. 제로 금리. 네. 미국, 유럽 내릴 금리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온 게 양적 완화예요.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양적으로 도대체 뭘 완화하느냐? 우리말로 좀 이상한데 쉽게 말해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을 좀 흐리게 한다. 완화예요. 돈의 양을 많이 풀어서. 맞아요. 미국이라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간단해요. 미국이라면 은행과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채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네.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채권 배웠죠.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 이게 이제 이 은행과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치죠. 이게 커피 쿠폰이네요. 네. 채권이에요. 그러면 FRB가 미국 중앙은행 격이죠. FRB가 채권을 인수하면 네. 채권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가겠죠. 기업이나 이렇게 가는 은행으로. 이렇게 시중에 돈이 퍼지는 거죠. 네. 기업과 은행이 돈을 가져와서 현금을 달러를 시장에 풀 테니까요. 네. 가장 많이 돈을 푸는 기관, 가장 많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시중은행도 미국의 기업들도 아니고 미국의 재무부예요. 미국의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겠죠. 그렇겠죠. TV라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면 이게 미국의 국채란 말이죠.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면 FRB가 인수를 해요. 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 현금을 줘요. 달러를. 재무부는 그 돈으로 시장에 갖다 푸는 거예요. 그렇군요. 재정 정책을 하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 빚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상 유례 없이 빚쟁이 나라인 미국은 언제든지 채권을 인수해 줄 수 있는 FRB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시장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적 완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출구 전략은요? 이렇게 계속 돈을 푸는데 언제까지 풀 것이냐? 사실은 빚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빚 좀 줄여보자. 네. 양적 완화 그만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반대군요, 반대. 빠져나갈 길을 고민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미국 정부가 한없이 돈을 풀 수는 없으니까 실업률이 한 6%까지만 떨어지면 네. 이제 그만 돈 찍어내자. 양적 완화 그만하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 취임한 FRB 의장이 제닛 옐런이라는 그 여자분? 맞아요? 아니 도대체 경제뉴스 진행할 거예요? 이 네이놈 쳐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 새 FRB 의장이 아무래도 시장 경기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에요. 빚을 줄이는 것보다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자리가 더 경기가 더 빠르게 회복되고 일자리가 더 안정되는 걸 보고 출구 전략, 그러니까 돈을 그만 시장에 푸는 걸 고민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추가 옮겨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을 좀 당분간은 풀 가능성이 더 높다. 양적 이런 완화를 계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풀었죠. 네.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경기는 왜 안 살아나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렸죠. FRB가 채권을 사서 현금을 풀었는데 네. 이 현금이 시장으로 도무지 유입되지가 않아요. 일자리와 투자를 늘려야 되거든요.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야지 투자가 일어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은행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있다가 채권이란 건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만기들이 벌써 돌아와요. 양적 완화를 워낙 오랫동안 하니까. 빌려줬던 돈을 다시 가져가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할 경우에 만약에 자 지금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 미국이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써왔잖아요. 자 예를 들어 영국의 투자자 아만다 사이프리드 미국 배우인데. 미국 배우군요. 지금 닮았다는 거죠. 네. 미국의 투자자 아만다라고 쳐요. 네. 아만다가 여기서 풀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금리나 이렇게 풀린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런데 출구 전략으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또는 시장에 더 이상 돈을 풀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신흥국들은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네. 저희가 예민할 수밖에 없군요. 특히 FRB나 이런 데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만 나오면 우리 증시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와 출구 전략은 약간 남녀의 밀당 관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적절한 네. 비유였나요? 네. 자, 오늘은 양적 완화와 출구 전략 그리고 로렌츠 곡선과 진위 계수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더니 네. 머리가 무거워지네요. 네. 경제학 어렵지 않습니다. 네, 경제학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아까는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 돈이 꽁꽁꽁. 자, 그럼 미국에서는 미안해. 내가 마이크 떨어뜨렸어. 자. 앵그리 경제학 책 김원장 기자님께서 쓰신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인사 안 하나?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지 마. 한 말씀 하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